0.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1000번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해 1만 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하면 된다. 하지만 0%라면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0%의 일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거리가 계속 짧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느리게 가고 있더라도 거리가 짧아지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기에 마련이다. 계속 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1000번의 도전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쇼핑몰이 쉬운 이유는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표가 바로 나침반이자 내비게이션이다. 내 상품의 노출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노출 중에 클릭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게 들어온 손님 중에 몇 명이나 물건을 구경했는지 전 과정이 지표로 제공된다. 그것만 봐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 전환율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민감도가 훨씬 더 높은 유입량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 단기일수록 민감도가 높은 지표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단기가 올라갈수록 더 높은 성과의 지표로 내 위치를 확인하면 된다. 0%가 계속되는 제로 피드백 상태이거나 지표가 악화되는 마이너스 피드백 상황이라면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한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서울로 설정하고 있는데 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서울이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적지를 설정했다면 거리가 줄어드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담은 이야기다. 사우디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방법이나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다. 아직 내 수저가 거기까지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운기를 타고 가는 나에게 엄청나게 비싼 로켓 연료 수천 톤을 준다고 해도 집만 들 뿐이다. 내 이야기는 매달 1천만 원 이하의 돈을 버는 방법을 담은 것이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30대의 평범한 사람은 이 방식으로 수저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그 수저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30대 남자들의 표준 정규 분포표로 만든다면 나는 가장 불록한 곳에 위치할 것이다. 어쩌면 평균 이하인지도 모른다. 고도성장기에 태어났다면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됐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수저를 만드는 시대다. 어쩌면 나중에 우리의 자식 세대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때는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돈을 벌었대. 어이가 없네. 옛날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었는데 영상을 업로드하고 돈을 벌었대. 아직 인터넷이라는 걸 쓰던 시대에는 블로그라는 게 있어서 코딩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돈을 벌었대. 완전 꿀 빨던 세대 아니야? 꼰대들.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며 정보 유통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어, 자 갔다 왔어? 야, 불좀 켜볼려? 뭐 좀 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을 비우고 그 빈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한 시도로 채워야 한다. 억지로 열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확률과 기대값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절차와 행동 순서를 만들어라.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면 유추해야 한다. 당연히 유추한 결과값에 대한 확신 수준은 더 낮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 낮은 수준의 리소스를 투입하면 된다. 유추한 것이 맞다는 피드백을 얻는다면 리소스 투입량을 늘리면 된다. 너무도 귀찮아서 누워있고 싶은 스스로에게 쪽지를 남겨라. 다음날 일어났을 때 쪽지의 내용이 말도 안 되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처럼 보일지라도 순서대로 실행하라. 그 쪽지는 자신이 가장 의욕적이고 똑똑할 때 남긴 것이니까. 힘든 일이라도 실행해보자. 어떤 결과든 나타날 것이다. 대부분의 시도는 귀찮고 하기 힘든 일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들은 얘기를 첨언하자면 요리사는 돈을 벌기 위해 손에 흙과 피를 묻히고 건물 청소업자는 똥도 치운다고 한다. 좋은 것은 소비자의 것이고 돈은 내 것이다. 그 돈이 나의 아픔과 불편을 해소해준다.
돈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돈이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면 어떠한 교환도 발생하지 않는다. 생수가 최고의 가치인 순간도 있고, 때로는 밥이, 때로는 밝은 빛이, 때로는 어둠이 최고의 가치일 때도 있다. 돈은 언제든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 돈은 어떤 것보다 낮은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생기는 것이다. 그 돈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 나는 돈 이야기를 좋아한다.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게임하고 알바 뛰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난이 심각할 때 부모님에게 했던 말이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학점은 2점대였다. 도무지 취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성적이었다. 아웃사이더였던 나는 게임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했다. 게임에서는 몇 시간 동안 24명을 이끄는 리더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책상 위에 컵라면 용기와 담배꽁초와 탑처럼 쌓여있는 게임 페인이었다. 방송 영상과를 다니면서 말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다고 떠들어댔다.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말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러한 현실 자체를 외면했다. 나 자신을 똑바로 보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내 위치를 한 번은 확인해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목적지가 서울시청이라고 하면 내 위치가 남대문일 때와 제주도일 때 가는 방법이 다르다. 삶이 엉망으로 느껴지고 고통스러울수록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목적지는 서울인데 나는 저 멀리 브라질이나 칠레에 있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막상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삶의 엉망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일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나마 빠르다는 사실이다.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한 순간 내 문제점을 노트에 적었다. 한 페이지를 빽빽이 쓰고 나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였다. 그러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일단 취업부터 하기로 했다. 노트에 적힌 내 문제점 중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5학년까지 다니게 됐고, 컴퓨터 본체를 중고나라에 팔고 게임을 할 수 없는 사양의 넷북을 장만했다. 영어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공부를 하고 각종 자격증을 하나씩 따기 시작했다. 그 시점부터 인생의 방향이 생겼고, 방향이 정해지자 변화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제 자리를 맴돌던 복잡한 삶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200만 원만 벌면 된다던 게임 페인 대학생이 취업이라는 것을 하게 됐다. 취업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4년 정도 월급 200만 원을 ETF와 주식 등에 투자해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모았다. 이 돈에 동업자의 4천만 원을 더해 총 8천만 원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했다. 이때 했던 사업이 렌탈 스튜디오다. 1호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 이직을 결심했다. 퇴사하고 다음 직장에 출근하기까지 잠깐의 공백기와 1호점을 개업하고 정비했다. 이직하고 4개월 뒤 1호점에서 월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생겼다. 1년 뒤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2호점을 내고 퇴사를 선택했다. 직원을 축원해서 2호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남는 시간에 쇼핑몰을 시도하면서 3호점을 냈다. 이후 계속 실패하던 스마트 스토어가 성장하면서 월 1,000만 원씩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 세계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정적인 이익이 생기면서 부동산에 대해 공부했다. 아파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유튜브에 공유했고 유튜브 수익이 월 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스마트 스토어보다 성장 기울기가 가파른 유튜브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현재 유튜브로 월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손이 많이 가는 오프라인 매장 3개점을 동시에 정리했다. 그리고 클래스101이라는 사이트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론칭했고 여기서 월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다. 이때 그 전에 공부했던 부동산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번 돈을 합쳐서 대출을 끼고 36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과
달러를 매입해 자산 구성을 다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결과만 보면 내가 방향을 알고 실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순간이 시도였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계속 시도하면서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벽이 나타날 때마다 포기하던 시절에는 어떤 행운도 찾아오지 않았고 당연히 내 삶이 불운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불운한 결정을 했던 순간을 돌아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급함이다.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조급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리 급했을까? 마음이 조급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나의 첫 번째 창업은 조급함의 결정체였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사람도 없었고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시간이 나의 편이 되도록 했어야 했다. 조급함을 느낄수록 여유를 갖고 모든 상황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씩 요소를 분해해 본 다음 모두 다 옳다고 생각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한 번만 더 살펴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뒤에 맞이하는 실패는 원인을 비교적 빨리 찾을 수 있다. 모든 요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급한 결정으로 망친 것은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실패 원인을 개선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유롭다는 것과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여유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분야의 모든 요소에 대한 경험을 이미 충분히 갖췄을 것이다. 초보자가 베테랑을 쫓아서 대충 하면 나중에 탈이 난다. 스스로가 초보인지 베테랑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초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격앙된 감정이다. 좋은 감정이든 좋지 않은 감정이든 마찬가지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나는 우울한 감정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 반대로 무모한 용기에 고취되어 리스크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과감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나처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아침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의 첫 번째 창업은 순전히 감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계약하고 동업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모든 과정이 감정이 휩쓸린 결정이었다. 자존심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을 고집하다 어느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내 리소스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내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진행했다. 가게를 열고 손님이 없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는 우울감과 나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조용히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목표를 정리한 다음 해결책을 모색하고서야 나의 첫 사업은 자리를 찾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가? 감정이 누그러지고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긍정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감정을 버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끔씩 찾아오는 감정에서 벗어난 순간 그때를 놓치지 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그 결정을 지켜보는 타인이 있었다. 계약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한다. 내 감정만으로도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데 하물며 타인의 감정까지 신경 쓰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더더욱 어렵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든 그때의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에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 두 가지 일의 차이는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급한 일은 타인에게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 중요한 일일까? 그 회사 사장님 또는 주주에게 중요한 일이다. 내가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은 급한 일일 뿐이다.
회사는 남에게 중요한 일은 나에게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구조가 짜여 있다. 회사는 법인이고 법인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어떤 성격이나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IPO 된 상장회사라면 주주는 여러분의 얼굴을 모른다. 주주는 여러분의 월급이 오르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법인의 가치는 구조 조정을 통해 회복된다. 우리는 주주에 대한 충성을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회사에 보고서를 내는 것은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온전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보고서를 멋지게 작성해도 관련 프로젝트로 발생한 매출이 나에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고작 해야 인사 고과를 잘 받아서 연봉이 조금 오를 뿐이다. 최고 등급을 받아서 연봉이 10% 정도 인상됐다고 하자. 연봉 4천만 원이면 400만 원 오르는 것이다. 그것을 12개월로 나누고 세금을 떼고 나면 한 달에 300만 원 남짓이다. 돈을 더 버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회사가 돈을 벌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선택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준 나의 공로를 이사회와 주주, 사장과 본부장, 부장과 팀장이 알고 번 돈의 일부를 나에게 나눠주길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돈을 버는 건 어떨까? 나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한테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회사 일을 하느라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지 않은가? 당장의 급한 일에 밀려 나 자신을 위한 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회사는 나에게 많은 업무를 요구하고 언제나 데드라인을 설정한다.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나에게 중요한 일의 주제는 나 자신이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나를 압박할 사람도 없고 내가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살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먼저 생각하자.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한 일이고 급한 일은 남을 위한 일이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한 일에 쓴다면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일에 흥미를 잃고 만다. 하기도 싫고 재미도 없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해보라.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음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회사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오직 나 자신만이 안다.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마라. 월급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해주고 받는 대가다. 급한 일을 처리한 값이다. 나한테 중요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회사에 매여서 원하지도 않는 영상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했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급한 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일요일에는 나만의 생각,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날은 전화나 문자가 와도 답변하지 않고 오로지 다음 주에 해야 할 일, 목표를 세우고 점검하는 데 집중한다. 어떤 사람은 급한 연락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음날 연락해도 상관없는 일들이다. 평일에도 나에게 중요한 일, 예를 들어 지금보다 더 발전한 인생을 위해 해야 하는 행동, 목록을 정리하는 것,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과 같이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좌우하는 일을 할 때는 핸드폰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다. 중요한 일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한 후 연락한다.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롯이 혼자 걸어가야 한다. 회사를 그만둬도 격려해 주는 사람은 없다. 회사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회사에서 결정적 실수를 한다면 갑자기 고립무원에 놓이게 된다. 회사에서 성과를 올리면 갑자기 서로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그것은 아기 다툼과 다를 바 없다. 신입사원 앞에서 잘난 척하는 선배도 지나고 보면 그냥 인간이다. 회사의 관리와 규칙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냥 그들이 정한 것이다.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정한 것이다.